세계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라 하면 중국이죠. 그런데 올해 안에 바로 이 나라가 중국의 인구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우리는 어떻게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남아시아팀 김경훈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14억이라는 그 인구수 말고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도는 6.1%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글로벌 경제에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에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요인은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내수 소비입니다. 작년 인도 경제 성장의 63%를 민간 소비가 차지했었는데요. 중산층 확대 기조가 다시 이어지면서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소득 5,000달러와 35,000달러 사이의 가구 수가 인도에서 2019년 이후 3천만 가구나 늘어나서 네. 2025년 1억 5천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도의 안정적인 금융 상황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3년 버냉키 당시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자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테이퍼 텐트럼 또는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는데요. 당시에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해서 인도를 비롯한 5개의 고위험 신흥국을 프레자일 5라고 명명했었습니다. 한편 작년부터 선진국들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루피아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인도가 고위험 신흥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 환경이 불안할 때 자국 환율 방어를 위한 총탄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인도에서 2014년 초 이후 무려 3천억 달러나 늘어나면서 2021년 9월 사상 최대치인 5,8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인도 중앙은행은 이러한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고 작년 5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해 루피아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소비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연구원도 원래는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이번에 인도에 새롭게 개설을 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인 올해 인도에서도 델리에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델리 사무소를 개소한 이유는 인도의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작년에 인도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로 성장했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3위 경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인도는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중국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다변화를 위해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선진국들의 이러한 전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현재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자유무역협정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UAE 그리고 호주와 FTA를 체결했고 현재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4개국 안보대와 쿼드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선진국의 유사 입장국 지위를 굳혀나가고 있는데요. 또한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글로벌 어젠다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인도의 대외 전략을 델리에서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10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듣기만 해도 지금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또 내부 경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인도 제조업에서 발표된 신규 투자 규모가 네. 2021년 3조 루피에서
2022년 10조 루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제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을 2021년 7월 이후 매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제조업 성장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는 애플의 아이폰 생산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작년에 대만 업체인 페가트론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현재 아이폰을 생산하는 3대 메이저 업체가 모두 인도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12월 애플이 인도에서 수출한 스마트폰 규모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최근 제조업체들의 투자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아이폰 생산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기준 5%에서 2025년 2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반도체,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도가 차세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제조업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인도가 그간 추진했던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인도의 산업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의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최근 제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인도 하면 열악한 인프라를 네.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인도의 인프라 그리고 특히 교통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확충되면서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코노미스트지는 과거 중국만이 경험한 규모의 스케일의 인프라 건설이 현재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교통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공자본 지출이 수십 년 동안 GDP 대비 0.3% 수준에 머물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네. 올해는 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재 인도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확충에 힘입어서 2014년 이후 연평균 6,000km의 국립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고속도로가 인도에서 매년 15개씩 추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교통 분야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 내 공항 수가 2014년 74개에서 현재 148개로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철도 길이의 경우 2014년 이후 연평균 1,500km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제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인도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인도 정부는 2020년부터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인도 정부는 인도 내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매출 등의 조건부를 내걸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세계의 제조업 분야에서 시작된 PLI 제도는 그 대상 범위가 점차 넓어져서 2022년 9월 15개로 확장되었습니다. 네, 제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인프라도 많이 확충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부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외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많은 국가들이 테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요? 네, 작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선진국들을 필두로 1만 2천 건의 경제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네. 인도의 경우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UN 총회 결의안 표결에서 인도는 대부분 기권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역시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대외 정책적으로는 비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네. 러시아와의 통상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마찰이 있었던 196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주로 인도에 무기를 공급한 반면 미국은 주로 파키스탄에 무기를 공급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전통적으로 강대국 간의 마찰이 있을 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비동맹주의 외교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네, 비동맹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사실 이 파키스탄이랑 인도 갈등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서로 정서가 좋지 않은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러시아가 인도에 투자를 했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알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그런 규모나 품목들도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네. 2022년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규모가 무려 4배 이상 늘어나면서 네. 러시아가 인도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4%에서 2022년 5%로 대폭 확대되었고요. 러시아는 인도의 21위 수입 대상국에서 6위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수입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빨랐던 수입 품목들은 주로 생활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식량, 그리고 비료인데요. 네. 특히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에너지 규모가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줄여나가면서 러시아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인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일부 서방 언론들은 인도의 러시아 제품 수입 확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서 자국민들에게 값싼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서 인도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주요 원자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도가 만약에 경제 제재에 동참했더라면 글로벌 경제의 물가 문제가 더욱 심각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경제 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로 돌리면서 중국도 이에 대해서 조금씩 경계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많은 선진국들이 네. 통상, 기술,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도와의 다자간 그리고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국경 분쟁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시장이 크고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에서 제조업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인도가 당장 중국에 견줄 만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인도가 충분히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정부나 기업도 인도 시장에 빨리 달려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프라, 금융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도가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요. 또한 여전히 리스크 요인들이 많지만 그만큼 기회도 큰 경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이해하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 개방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도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남아시아팀 김경훈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